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신창호 교수님을 모시고 유학과 교육을 주제로 한번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옆에 임원교 선생님은 익숙하실 것이고요. 예, 오늘 저희가 초대한 고려대학교 신창호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유학과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임원규 교수님은 더 잘하실 텐데.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주제는 이제 유학이라는 게 지금 사실 대중적으로는 뭔가 좀 낯선 느낌도 있고 혹은 이제 낡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는 인성교육도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유학의 활용도가 어떤 면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고 있는 분야, 부분야도 좋고 혹은 기존에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해주셨던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유학의 역사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유교나 유학이 흔히 말해서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려 말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실제 유학은 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다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육적으로 볼 때는, 고구려 때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이름이 소수림왕인데, 그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태학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 우리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학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이제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활약하게 꼽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임원구 교수님이 많은 강의를 해주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유학을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렇게 썼지만 전통과 연관시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전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 이꼬로 과거로 봐버리는 거야. 과거. 그렇지. 예. 전통 이꼬로 과거로 봐버리니까, 아니 현재에 필요 없는 것들, 그 과거를 우리가 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유학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전통이라는 책을 쓴 사람 중에, 서양 사람 중에 에드워드 슐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는데 책이. 그 슐즈 같은 사람은 이제 전통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이건 쉽게 말해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서 어떤 하나의 우리 삶에서 본보기나 청지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미국의 영미계통의 유명한 철학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분 유기체 철학에서도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이렇게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가 오고 현재가 지나가고 미래가 가고 이게 아니고, 그걸 그냥말로 오가니즘적으로 쫙 연결을 쫙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을 쫙 해서 연속체를 보거든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어떤 삶을 형성해왔던 유학이 지금 현재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유학이 막 활발하게 살아가지고 오륜이나 삼강이 막 우리 도덕 체계로 이렇게 막 펼쳐지고 그건 아니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니까요. 민주 시민 도덕이 앞서야 되니까.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이제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는 것도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서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래도 저변에 우리 인간 한국 사람의 마음의 저변에 유학적인, 좀 쉽게 말하면은 생물학적인 용어를 동원하면 문화적인 DNA가 있는 거라.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에드워드 실저의 전통론에 따르면 전통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내려와서 현재에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학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 속의 뿌리로서 네. 굉장히 그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임원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내 선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선배에 대한 예의라는 게 뭐 내가 무슨 뭐 그 학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선배를 능가해서 잘났다든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선배에 대한 어떤 존경들 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유학적인 뿌리는 아니지만 네. 유학적인 그런 그 도덕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로서 나한테 어떤 학문적 영향을 주고 멘토링을 잘해준 분으로 대한 내가 존경심, 존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교가 갖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그 교육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돼요. 네.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유교가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인간 사회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도덕적인 차원, 지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어가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전통의 개념으로서 우리 유학을 학문적으로나 네. 생활 양식으로서 조금 진지하게 네.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 유학은 조선시대 봉건적인 뭐 고리타분한 낡은 의식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유학의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그 네. 많고 지금은 뭐 교육적으로 보아도 오히려 뭐 서양 사람들이 그 우리보다 서양 사람도 오히려 유교의 그 좋은 가치들을 발견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더 관심을 더 갖고 네.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생활을 해왔지.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에게서는 다 무너져 버렸거나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생활상의 어떤 그 양식으로서 도입하고 싶은 것들이 동양 사회에 네. 유교를 비롯한 뭐 노장을 비롯한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러워한다든가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또 되게 그렇죠. 의외의 정보네요. 아닙니다. 지금 예.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유교적인 교육관, 유학적인 교육관하고 너무 큰 질문이겠지만은 서양하고는 특별하게 그 유교가 변별되는 교육관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건데 네네. 그거 이제 저는 재밌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혹시 뭐 유튜버를 보시거나 다른 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재밌게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예. 한 뭐 근대 우리 개항기 이후로 물론 그 이전에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서양과의 교류가 다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뭐 흥선대원군, 뭐 운영군 어떻게 하고 또 뭐 척화비 뭐 나오고 여러 있잖아요. 네. 개항기 우리로 볼 때는 애국 개몽기 이때부터 이제 서양의 학문이나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농담으로 이 서양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이제 그 귀신나 그런 건 아니고 한데 임 교수님 정말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서양 학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왜곡시킨 거죠. 전통적인 어떤 조선시대 때의 사고방식 때문에 마치 우리 한반도의 어떤 생활 양식이 틀렸고, 네. 그것 때문에 서양은 좋은 것이고, 우리 한국은 아주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흔히 말해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볼 때, 네거티브한 이런 쪽으로만 이해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국 개몽군 시대, 그러니까 고종 황제 고무렵, 대한제국 그때부터 이제 서구 학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들어온 서구 학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분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교사와 학생을 나누어 가지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네. 학생은 배우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동양 전통은 뭐 임 교수님 내 선배로서 같이 대학원 선배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한문 배우는 서당에도 선배인데 네. 그 서당에서도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 서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동양적이고 유학적인 한국적인 전통 교육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자와 학습자를 분리하는 양식이 아니고 그 얘기 학기에 보면 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면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교육과 학습을 하니까 상장을 주더라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재밌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교학 상장이라는 말이 예. 이제 오늘 서양식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제 임금 옛날에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임금이면 임금, 지도자면 지도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교의 행위와 학의 행위를 해갈 때 네.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하니까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고 이걸 갖다 자기 내부에서 이제 교육과 학습이 마구 일어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게 교수자는 가르치기만 하고 네. 학습자는 배우면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날 와서는 또 서양 학문은 어떻게 했나 자기 주도적 학습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오히려 동양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 말씀 중에서 학습은 굉장히 동양적 학습은 자기 스스로 자기 성장을 주체적으로 도모해가는 그런 차원의 유교 쪽에서는 네,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서구 쪽은 학습자를 무지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요. 무지하다고 보고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루소 이후에는 이제 아동도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동을 재발견하고 서구 건대도 그런 게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볼 때 아동은 이게 무지자 그리고 교수자나 이 그 어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해 주려 하는 그런 게 강하죠. 근데 우리 그 유학의 전통 학문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계시지만 선생님이 일러주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발전하는 게 많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지금도 보면 뭐 전국적으로 보면 학원 같은 것들이 막 뭐라고 할까요? 성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전부 주입하잖아요. 그 힘이 떨어져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거나 좀 크게 보면 진로를 개척하거나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잘 이끌어 가려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교 유학 교육을 받은 옛날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잘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습에서도 철저하게 반영해야 돼요. 그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강의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그 대학생들 이상의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마구 가르쳐 주려고만 하면은 학생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래 요즘은 뭐 다양한 전산화된 자료들이 많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없을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이미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그 내용에다 유학을 갔다 왔건 아니면 먼저 공부를 했건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알려준다 그러면은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 스스로 찾아봐라 이런 것들이 우리 유학 전통의 교육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당에서 저는 우리 임 교수님도 내 선배로서 먼저 사서상경을 다 외워가면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그 외울 때 누가 외웁니까? 김선 생각에 누가 외워요? 내가 외워요. 그렇지. 내가 외우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늘 그래. 우리 선생님 뭐 몇 년 동안 뭐 10년 이상을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셨죠. 그러나 공부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래요. 선생님 책표. 뭐 책 하나 줘보십시오. 아무 책이나. 여기 있구나. 뭐 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펴. 그러면 딱 펴었다가 읽어. 그러면 하기 싫으면 물로 여러분 좀 읽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 다 잘 됐으면 읽고 새겨 했는데 잘 됐으면 넘어가. 그럼 계속 넘어가고 못 읽잖아요. 잘 안 돼서 그러면 다시 읽어. 그밖에 없었으면 다시 읽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쭉 읽다가 다시 읽었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아, 선생님은 넘어가라고 했어. 네. 그 부분 잘해서 넘어가라고 했는데, 아, 선생님 그런데 공부한 거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그런데 선생님 이 부분은 좀 다 새기기는 새겨졌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좀 여쭤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해 주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아, 이건 이거하고 쫙 그냥 일괄해서 풀어주면 좋잖아. 근데 제가 한 몇십 년 뭐 서당 이런 쪽에서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선생님들은 네. 직접적으로 잘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냐. 아, 그 부분이 원래 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제가 무슨 정현의 고주를 읽고 있었다 하면은 네. 아, 그 부분은 원래 어려운 거야. 그거는 주자주석을 봐야 되니까 저 책을 봐 하고 다른 책을 지시해요. 안 알려주고. 안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좀 제가 그 책을 다시 봐야 되죠. 네. 그게 뭐냐면 모든 그 유학의 전통적인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우리 이제 동료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향교라든가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모델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서 이제 강을 받고 강습토론이라 그러거든요. 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익히고 스스로 익히고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 요새 말하면 기숙사죠. 기숙사에서 그날 익혔던 걸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주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제 좀 받고 마침 내가 그 임 교수님한테 네. 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받듯이 네. 그 형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논문을 쓰거나 자기 글을 쓰고 이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서양식으로 이 인지적으로 뭐 흔히 말해서 IQ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은 네. 유학에서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네. 굉장히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와서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자 공부를 임 교수님하고 계속 네, 네. 진행하고 계시고 네. 뭐 노자 장자도 이렇게 읽고 계시겠지만 그 학습 방법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주로 자문자답의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너 스스로 물어보고 너 스스로 답을 해라. 예.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자문자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만 유학과 교육이라고 던져놓고 거기에 네. 대해서 본인이 유학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본다는 것은 스스로 탐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답 써. 그 모르면 저는 그래요. 기말고사 시험 볼 때도 친구들하고 논의해서 답 써라. 왜냐면 이게 논의해서 답을 써도 답안지가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심지어 내가 써 있어 나한테도 물어봐. 네. 물어보고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 이번 학기 주제가 유학과 교육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네. 조금 더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좋겠지. 이런 방식이죠. 근데 그게 없고 네네. 서양식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한 서양식 교육은 알려주고 그리고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봐서 학점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학에서는 그래서 평가할 때도 점수가 아니잖아요. A, B, C, D가 아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거든. 대통, 조통, 불통 이렇게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너 공부가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연습을 좀 하든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좀 나아가 이런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훨씬 교육적인 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 교수님이 제일 공부를 잘하니까 거꾸로 합시다. 임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뭐 50점짜리다. 뭐 신창호는 60점짜리다. 그 다음에 유선생은 70점짜리다. 김성은 80점짜리다. 그렇게 해서 그 점수를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정말 잘 파악했느냐 그거 아니죠. 그래도 오늘날에 이제 서구식 교육은 그런 측면이 강하니까 좀 아쉽죠. 교수자와 일단 학습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사실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이제 저희들 세대만 해도 엄격하게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고 또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한다는 그런 프로세스 하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와는 달리 이제 유교적인 학문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구적인 그 교육이 이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네. 서구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볼 때는 뭐 남녀 평등을 비롯해서 사람이 이제 공평하고 균등과 평등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구적인 게 수평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네, 예. 그리고 어떤 이론들을 보면은 교사와 학생 사이, 뭐 부모와 자식 사이는 친구처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사제 관계라든가 부모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육적으로 볼 때도 스승님하고 제자가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존경심, 이거는 존경심의 표현인 것이지. 네. 실제 관계에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오히려 동양이 더 평등해요. 선생님이 아마 임 교수님도 느꼈지만 우리를 가르쳐준 그 서당 선생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도 저보고 창호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너 신창호, 너 이거 해봐 이렇게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없고 그 신생 한번 해봐.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뭐 선생님 자식 같은 그 나이고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제자들은 언젠가는 나와 같은 동등한 어떤 학자가 된다는 예비 학자로서 대접을 해주고 거기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물리적으로 선생님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건 굉장히 평등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서로 묻고 대학원 다닐 때도 대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독을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모르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와서 얘기한 걸 선생님이 모를 때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디서 찾았어? 하고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구 교육은 잘못하면 선생님이라는 교사는 아주 위대하고 지혜롭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학생은 뭘 모르는 좀 재밌게 빈 깡통 같은 녀석들이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다 따라와야 돼 이런 게 오히려 더 민주적 정치 체제에서 보면 수평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훨씬 더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너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너무 와닿는 이야기.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얘기 듣고 보니 이제 편지 내가 생각나는데 이제 태계하고 기대승하고 편지에 보면은 원래 다 알다시피 이제 왜 보면 거기 태계는 당시 보면은 한 서울대 총장쯤 되는 사람이고 이게 기대승은 이제 과거 시험 와서 이제 돼갖고는 이제 태계한테 한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편지 볼 때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 지난번에 와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받잡고 그거 보면 엎드려 생각해 보겠는데 가르침을 잘 받았고 행할 때도 엎드려 생각했대.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 그 보면 나도 옛날에 그런 걸 보면은 편지 끓이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했겠지. 또 너무 이게 자기를 낮춘다. 이거 보면 한참 아래 보고는 가르침을 받잡고 엎드려 생각해 보니 뭐 이렇게 써놨거든. 네, 뭐 그런 거가 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일단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학 상장이라는 요 글 4개 갖고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의 어떤 뭐 교육 방법의 차이, 서로 교사와 학습자의 사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풀어내셨거든 방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교학 상장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양에 그러면은 뭐 근대라든가 교육의 목표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 목표가 다르니까 교육 방법이 또 다른 거거든. 뭐 유학이 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서양하고 좀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서구 교육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뭐 시간도 그렇고 짧게 얘기를 하면 유학의 그 아주 기본 모토를 딱 4글자로 딱 줄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교학 상장 말고 유학의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은 교육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유학은 또 이거는 정치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과 정치가 오묘하게 그러니까 정교라 그러는 거지.
정교라고 하는 오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교일치 그러면은 그렇죠. 정치와 종교의 일치인데 네네. 유교는 교육이라는 사실은 거지. 정치와 교육의 교육이라는 일치. 거지. 네네. 정치는 교화적이고 그렇지. 교화적인 방법으로 정치가 시행돼야 되고 그렇지. 법이라든가 형벌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교화적으로 목표도 형벌도 목표가 교화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용어가 수기치인이야. 수기치인이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성기성물 이룰 성자에 해서 그다음에 내성외왕. 네. 그래 요런 글자를 이제 쓰는데 그 수기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내 몸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닦고 치인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왕정 사회니까 왕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로 이제 재해석해 내면은 우리 모두가 오늘날은 민주적 주체자니까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왕이다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이 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내성 외왕도 안으로는 아주 성스러운 영혼이 맑은 그런 사람이 되고 바깥으로는 이제 그 왕이니까 왕도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기성물도 나 자신을 쉽게 말하면 완성한다. 나 자신을 인격을 완성하든 뭘 하든 내 몸을 완성한다고 성물은 이제 물자는 이제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완성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날 서구 교육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수기는 개인 교육이야. 개인 교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치인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뭐 다스린다 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거든요. 그게 대학에서는 뭐 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할 때 그러니까 수신까지가 수기고 그다음 제가 치국 평천하는 공동체의 이제 규모가 이제 뭐 가가 한 3개쯤 모이면은 이제 국이 되고 그다음 국이 또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천하가 되듯이 공동체인데 치인은 이제 공동체 교육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교육적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이제 교육과 정치로 따지면 수기는 교육 쪽에 안배할 수가 있고 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쪽에 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교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을 먼저 흔히 말해 수신을 하고 몸을 잘 닦아서 개인을 상당 부분 그 인격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잘 닦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지. 되고 우리 여기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공동체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안 된다고 보면 이제 타자를 막 이렇게 신민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왕이 백성을 새롭게 막 만들어가고 이제 주자에서 나오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쉽게 말해 교화를 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유교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은 맹자에 한 번 나오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교화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쉽게 말해 궁극적 목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주자가 책 처음 읽는 걸로 딱 해놨잖아. 대학부터 읽어나가요. 대학 논어 맹작 읽어나가는데 대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강역 8조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상강역에 명명도 그 다음에 신민, 친민, 지어지서 이렇게 했을 때 명명덕이 수기에 해당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신민이나 친민이 이제 치인에 해당되고 지어지서는 그거를 갖다 지속시켜 가는 거니까. 우리 그거는 나중에 이거 이몽규 교수가 다산 정의학용하고 이게 이강경이다 하는 거 봐야 돼. 그러니까 명명덕하고 이제 친민이 있으면 명명덕은 자기 교육, 친민은 이제 타자 교육 내지 공동체 교육 해서 개인 교육과 자기 교육과 타자 교육, 공동체 교육을 지어지선 그게 가장 좋은 그 교육의 양식이고 그걸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좋은 생활 모습을 보이니까 그걸 일상에서 지속해 나가자.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소강 사회라든가 대동 사회라든가 대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대학에서 옛날에 대동제 뭐 이런데 대학에서 대동제를 하는데 대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우리도 대동제라고 했었잖아요. 내 옛날에 고려대학교 있어. 그 총학생 회장님한테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 그거 이게 소강사회도 여기서 나오고 하더니 그거구나. 대동사회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럼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뚜렷한 임 교수님 좀 말씀하시니까 뚜렷한 유교의 교육의 목표예요. 물론 정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럼 그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서구 교육에서도 개인 교육과 공동체 교육을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개인교육을 강조해버린 것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개인교육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쪽에서는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고. 근데 이 두 개가 유교는 늘 수기에서 치인으로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를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 교육이 있냐? 공동체 교육이 있냐라고 따지는 서구 교육 자체가 그러거나 억지로 그걸 갖다가 개인 교육과 서구 공동체 교육, 다른 말로 하면 개인과 사회의 조화 이러거든요. 네. 그걸 왜 그렇게 이제 서구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조화 이러는데 유교는 그 자체가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에서도 수기 치인을 통한 유교 교육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죠. 아, 이 부분을 전통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그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내가 교직에 봉사하고 있는 한은 아,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목표가 뚜렷합니다 사실. 대학에 나오는 수기친 그 이념을 한 건 장자에서 난 내성예왕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의 이제 성기성물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영향 줬던 게 두이죠. 존 두이가 실험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적인 실험 프라그마티즘적인 교육 목적하고 요즘 또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많은 게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뭐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가 뭐 하는데 그쪽에서는 교육 목표가 그러면 뭐 어디에 있다는 방식이 거기는 뭐 수기와 치는 분리하나요? 아니면은 그 합친하나요? 거기서 뭐 방식이 또 뭐 어떻게 차이점을 있죠. 있는데 존 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사 연구자 중에서 존 두이의 그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이 그게 이제 교육 철학 개론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 이외에도 뭐 임 교수님 그 철학 때문에 존 두이가 그 철학책을 많이 남겨놨어요. 뭐 사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그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교육 그러니까 존 두이를 이제 그 미국 교육 철학의 거의 뭐 아버지격이에요. 20세기 특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존 두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중국을 다녀와서 이제 그런지 몰라 그걸 규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존 두이 민주주의와 교육은 중국 유학적인 그런 요소들하고 상당히 그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통 그 유럽 서구 철학하고 다르게 닮아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많은 얘기가 도올 선생 같은 경우,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 나도 뭐 학부 때 배웠습니다만은 그 도올 선생 같은 경우도 유학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와 교육, 존 두이의 그걸 굉장히 연관성, 유사성이 많다 이렇게 보죠. 교육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존 두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교육은 뭐냐 그러면은 교육은 다양한 그 종족들 그러니까 우리 따르면 부족들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종족들의 사회적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여. 그냥 파티시페이션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교적 질서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개인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게 아니고 그 사회는 개인의 유기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모였다 이게 아니고 유기체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존 두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 교육이냐 공동체 교육이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육은 삶의 경험이다. 경험의 재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은 그 속에서 인간의 성장이다. 영어로 하면 growth,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철학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수기치인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을 같이 보는 거라. 같이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수기나 치인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지는 않았지만은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 자체의 어떤 뭐 능력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장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잘 구성해 나가는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은 생활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ducation is life itself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의 철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아이바노가 얘기했나요?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유교 뭐 우리 삶의 뭐 철학 이렇게도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삶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자 때부터 일상에서의 어떤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이 되었던 일상에서의 뭐 충서 그 쉽게 말해서 그 저기 일상에서의 자기 충실과 타자 배려 같은 이런 거 충서가 그러니까 수기치인의 원형이에요. 그런 자기 충실이라 이런 걸 요구를 하지. 그러니까 율곡 선생도 그러고 태계 선생도 다 그러거든요. 다 율곡 선생 거기 그 경목요결 서문에도 이렇게 보면 그 교육학책이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학문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무슨 뭐 별난데 무슨 특별한 어떤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 잘 지내고 관계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삶의 철학이라는 입장에서 존 듀이가 그 교육은 생활 그 자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는 임 교수님 그 문제 제기를 잠깐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그 상통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현실 자체를 대단히 중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로 이제 지금 이렇게 맺어진 사회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유학은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왕정 사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논리나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삼강 오륜 중에 삼강은 조금 지나치게 수직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류는 수직적 수평적인 그런 그 쌍무질서 관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친구 사이에 우정을 잘 가져라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유친했을 때 아니면 뭐 그 우리 그 화랑도들 그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부자 유친 말고 그건 뭐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효도해야 한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륜 말고 그 화랑들 하는 그 세속오개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그거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쌍무윤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만 효도해야 된다. 부모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반드시 자애를 베푸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혈육으로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효도를 하는 그 방식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그렇게 되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어른과 장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어른들에게 뭐 좌석도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쌍무관계예요. 그러면 어른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 분들은 어린 분들에게 뭡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어린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쉽게 말해서 멘토를 해줘야 되죠. 요새 말하면.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그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좋은 장점이 있으면 본보기로 해서 잘 따라가려고 이 쌍무 질서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잘못 이해하니까 그 뭐죠? 이제 남존여비 이렇게 하고 그 주역에 나오는 논리도 모르고 그 남존여비는 주역에 천존집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남자는 하늘에 비유하고 그 여자는 땅에 비유해서 이제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형편없는 그 낮은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각각의 역할이 따라 땅의 역할이 있고 하늘의 역할로 봐야 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뭐 여자들 뭐 필요 없다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오늘날 막 여권 신장이니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유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역할 분담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체계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체계.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남성은 뭐 바깥 일을 하고 여성은 안쪽 일을 하니까 남성이 안쪽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 바깥 일을 해서 안 되다 고정시켜 버리는 것. 이런 부분은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남성도 전업주부가 될 수 있죠. 여성이 바깥에서 일하면 그 스위치 저기를 민주사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유교의 그 이렇게 그 분의 개념 나눌 분자에서 그러니까 그 본분이라 그러죠. 본분의 개념을 따르면 예의를 따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네.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너무 고정시켜서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전통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선생님들 임 교수님 모시고 하는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네. 그 철학 가운데서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천인 합의할 때도 그렇고 하늘과 천지 조화 문제도 그렇고 뭐 남녀 문제도 그렇고 어른과 아이 문제도 그렇고 이게 분업도 되고 본분도 되고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뭐 일본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유도리를 발휘한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유도리를 뭐라 그러지? 우리 한국 말로는 뭐 이렇게 융통성이다 그러나 이걸 발휘한다 그러면 유학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서양의 뭐 근대 철학에서 합리성하고는 좀 다르지만 합리라는 말도 유학에서 나옵니다. 하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서양 근대 철학하고는 다르지만 네. 뭐 이치에 합당한다. 하버리 있잖아요. 그 합리 뭐 제목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뿌리가 유학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한 아까 잠깐 그런 것을 제대로 발견한 서구의 그 미국이나 서구라파의 그 동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탄하고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왜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 너희들에게 그렇게 좋은 그 철학적인 그 DNA 밑바탕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다 버리고 오히려 전혀 다른 서구적인 이런 걸 갖다가 하지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반성하거나 성찰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인사이트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뭐 소감이라든가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었을 때 요즘에는 사실은 유학의 가장 큰 공부가 그 수양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발달되어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는 수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수양론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파트고. 근데 이 수양론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본인에 대한 경험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되게 주관적이고 유아론적인 그건 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고, 그런 차원에서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인은 과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성인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양이 지금 현재 없는 게 아니고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방식이 다르고 그 수양을 얘기할 때는 욕망을 고민해야 됩니다. 욕망 뭐 나중에 임 교수님 이제 철학계 뭐 대가니까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자로 얘기하면 근데 요게 이제 개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그 이제 욕망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desire라고 얘기를 하고 욕구는 이제 needs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해서 이제 뭐 우리가 요구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욕구 충족 뭐 이런 것도 있고 욕망은 이게 막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철학적으로 이제 임 교수님한테 잠깐 묻다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있고 한자에도 보면 욕자가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두 개 이제 통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하실 때 아마 주자하실 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범범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육이 사실은 수양하고 굉장히 이게 닮아 있어요. 네. 닮아 있고 저는 이제 그 동양 철학을 조금 공부를 조금 하면 부족하게 좀 하고 이제 교육적으로 교육 철학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양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석사 논문 때 수기론을 썼고 네. 그런데 철학하신 분들은 이제 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심리 철학이나 이런 것에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수양론이나 이런 데 고민이 많은데 이게 참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한국에 이제 동양 철학을 이제 하고 한국 철학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 유학을 하신, 전공하신 많은 이제 그 학자들 중에서 논문이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이 우주 본질로, 우주로, 그래서 뭐 천인 관계가 어떤 이런 것이지 인간론이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형이상하게 치우쳤어요. 근데 유학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상학이잖아요. 네. 아무리 그 주자학이 그 예를 들어 리기론이라 해가지고 우주 본질론으로 가더라도 그 궁극적인 그 도달 지점은 인간학으로 가서 배움으로 가가지고 수양으로 가가지고 인간이 되는 게 다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많이 못 따랐어요. 상대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육적으로 뭐 그런 걸 참고하려고 해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부하는데 계속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수양은 21세기 이제 우리 사회에 수양론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사회가 유학을 기준으로 유학적인 그 농경사회나 왕정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수양을 하는 것에서 볼 때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라. 왜냐하면 뭐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 지금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걸 뭐 공자님도 상상도 못하고 주자도 상상 못하고 그럼 우리는 공자님이나 주자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예요. 지식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뭐 천문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지 않지만 옛날에 직접 했잖아요. 주자도 다 그런데 지금은 뭐 기상대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그런 수양론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나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근대 민주주의가 싹트면서 동시에 싹튼 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잖아요. 이게 욕망에 완전히 쉽게 말해서 구렁텅이거든. 자본주의라는 게 기업체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저 하가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고 하는데 재밌게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왜냐하면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영업하거나 네.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걸 보고 한심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야 이 좋은 공간에다가 커피를 뭘 하고 뭘 쫙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제 욕망이라는 전차가 막 마구 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선생님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유학적인 수양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네. 적용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 대표를 비롯해서 좀 깨달은 사람들은 욕망에 쉽게 말해서 고지가 나사모 돌리면 고지 너무 뿌렸다 그러잖아. 이게 너무 돌려버리면 이게 막 채워지지 않은 게 흙어져 가지고 맛비비 돌아가듯이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에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시기가 그렇게 반성하게 된 시기가 지금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문학 붐도 나도 그 임 교수님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막 기여도 하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수양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욕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육아적인 수양이나 도가적인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욕망의 전차로 마구 미끄러져 가지고 끌어모으기 바쁜데 수양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끊는 거거든. 극단적인 경우는. 네. 끊는 거. 그래서 유학의 아주 기본적인 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천리 알인욕이란 말이야. 천리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인간의 욕망을 잘라내는 거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좋은 천리 인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리와 인욕의 대비가 있는데 지금은 천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욕 중에서도 이상한 인욕이 극단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양이 끼어들 틈이 없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이제 다시 전통적으로 우리 선비들이 해왔던 그런 수양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또 그런 조건도 안 갖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는 하고 있죠. 어설프게 뭐 불교적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유학에 이런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들어가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불교 쪽에 뭐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가갖고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점잖은 사람들은 이런 뭐 나나 임 교수님이 이제 지금 뭐 도산서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답사 같은 데 또 따라가서 힐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어떤 형태이든 간에 지금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그 수양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 그러면은 자본주의라는 요소하고 유학의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결부시킬까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유교 자본주의 해갖고 이제 논문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결부시킬까는 이제 굉장한 숙제로 남아있고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것과 유사한 어떤 그 모임이라든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가지 같은 것에서 어떻게 보면 육아에 대비해서 노자와 장자와 같은 그런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일종의 수양입니다. 수양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야 되느냐 이걸 또 다시 고민해 봐야 되죠.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퇴계의 그 활인 신방 이런 걸 좀 해서 뭘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명상을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강의를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좀 다른데 선비들이 가졌던 태도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걸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복고적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절대 없고요. 대신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지금 시대에 그 자본의 논리나 그 욕망으로 가는 데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 수준 높은 지금 현 단계에서의 수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 교수님 지금 이거 돈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웃긴다 이게 왜냐면 이런 공간을 그런 사람들은 놀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추적.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재밌게 얘기하면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돼서 아니 저 사람들 저 대학교 왜 저러고 있나? 저 대학원 다니면서 저 돈 벌 생각하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만 만나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아이고 이 정도 공간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이죠. 마케팅을 해서 그 정도면 뭐 1년에 뭐 연봉을 수억 당길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나 임 교수님처럼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뭐 영리를 추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뭐 교육에만 종사했으면 그런 점에서 좀 재밌게 얘기하면 시대 정신을 모르겠어요.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움트린지 시대에 낡은 건지 그건 모르겠죠. 오히려 이게 시대 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돈을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꼴이죠. 약한 꼴이죠.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뭐 멍청한 거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부정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이렇게 나는 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못 벌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야 되고 돈이 뭐 너무 많은 것도 그렇지만 너무 없어도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민입니다. 교육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교육 목표 얘기했는데 이제 교육 목표 듣다 보니까 또 여기 아학회니까 이제 사람의 목표가 뭐냐, 사람이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자유를 중시하고 자기 자유를 누리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자유하니까 거기서 평등이 문제가 되고 또 보면은 거기서 또 권리를 얘기하고 재산을 얘기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나의 인격, 나의 재산 뭐 이런 중심으로 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욕망의 충족을 중시하고 또 욕망도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고 근데 이제 또 합리적 욕망을 추구하고 뭐 이런 합리적 욕망을 어떻게 추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조절하고 서로 계약을 잘 먹일 것인가 뭐 계약론적인 뭐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수기치를 하려면은 또 이제 그 자아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이런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그 나는 누구인가 항상 뭐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 나에 대한 관점 그 나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 점에 좀 한번 우리 지금 한번 생각 좀. 그렇죠. 예. 그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는데 잠깐만 추가하면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거기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뭐 프로테스탄트 뭐 자본주의 윤리 뭐 이런 거 내거든. 그래 윤리도 내고 하는데 그 가만히 봤더니 그래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방지해야 되니까 그 사상도 많이 내고 가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뭐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사회민주주의가 됐든 민주주의라는 체제하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체제가 결부될 때 물론 공산주의도 있지만 그게 결부될 때 가만히 보니까 윤리 체제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 같은 데도 그렇고 그 경제에서도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그 내가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든가 영업 이익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 할 때는 윤리가 다 무너져요. 그냥 뭐 내가 살고 봐야지 하고 그냥 상대방을 좋은 의미로는 경쟁이지만 좀 심한 말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이런 거거든. 근데 유학은 상생 논리가 강해요. 상생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자아 문제는 그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저는 이제 그 내가 누구냐 그런 걸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다 부처가 될 수는 무슨 깨달음으로 가고 막 이러는데 유학은 이제 나라 누구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은 것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전을 이렇게 봐도 근데 그 속에 녹아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그 교육학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대학이거든요. 그 저기 대학에 보면 이제 아까 상강령 얘기했고 팔조목 있잖아요. 그럼 상강령 팔조목 이렇게 있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교육적으로 풀어가는데 팔조목에 보면 나라는 말은 이제 이미 이제 생략을 돼 괄호처가 들어있는 거지 녹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경물, 치지, 성리, 정심,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는데 이제 8개 중에 경물, 치지, 성리, 정심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의 과정이 고까지인데 그러면 경물은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사물에 대해서 격이니까 이제 주자에 따르면 탐구한다, 조사한다 해가지고 취지 이제 알아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이니까 그 뜻을 이제 아주 정성스럽게 다 하고 그다음 정신 마음을 바른다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요게 뭐냐면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존재를 가꾸어가고 다듬어가는 핵심인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나는 이제 혈육으로 따지면 이제 나의 존재 근거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부자 유친했을 때 친자가 그 혈연 친자잖아요. 혈육으로 친하다는 게 그건 뭐 친구 사이에 친한 게 아니고 혈육으로 맺어진 거는 그러니까 그 저기 저 제일 앞쪽에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 다른 말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인륜을 넘어서 천륜이니까 그건 끊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자아를 규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교가 혈연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족주의 뭐 이렇게 가지 오늘날 계약사회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경물, 취지, 성리, 정심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 물론 이제 경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취지, 성리, 정심하는 방법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이 논의되고 유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격렬한 논쟁도 막 벌어지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것이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런 의식들은 이제 공자도 나는 생리지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규명할 때 예를 들어서 상지하우로도 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발달해 되면 어떤 교육은 상지와 하우를 그러니까 아주 그 최고 탁월한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민을 중심으로 하거든.
가운데 사람이니까 이게 반쯤 아니까 이게 좀 더 배워야 되고 안 배우면 하역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중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유학에서 나는 결국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만들어져 가야 되는 존재로서 경물, 지지, 승리, 정심을 잘해서 나는 그러고 싶어요. 이제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학적으로 보면 나를 찾는 존재가 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신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그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당신이 이번에 뭐 좀 하시오 이러면은 내가 아직 뭐 덕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수신이 좀 덜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유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죠. 그래서 저는 나를 우리 하가제잖아요. 그죠? 말 참 좋아요. 하가제. 그 나를 배워간다든가 내가 배워간다. 뭐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뭐 하가제 맞아. 아학회네. 네. 아학이라 하든 하가라 하든 간에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아쉽게 얘기하면은 왜 그러면 이제 아학은 수기는 있는데 지는 없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근본은 유학에서 근본은 수기로서 아입니다. 나를 닦는 거니까 그게 근본이고 지는 말단이에요. 근데 근본과 말단이 이제 말단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반드시 그 나아가는 지향을 근데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지인에 있어요. 근본은 수기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가 뭐냐 이랬을 때 나는 그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을 통해서 나를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개할 것도 계속 내고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선생님도 그런 게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박사학위 받고 우리 뭐 임교수나 저처럼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완성이 돼가 뭐 이게 아니고 그런 애가 사제관계도 스승관계 할 때도 그 우리 선생님은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전 있잖아요. 사전 누들누들해.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80대 90대 된 저 한학자 같은 경우에는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계속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임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교학 상장하는 거죠. 뭐 여기 와서 강의하면서 아니까 아는 만큼 먼저 배웠으니까 뭐 같이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또 강의하는 가운데서 또 얼마나 말을 배우고 그것도 저는 나를 찾아가는 거다. 나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해가지고 뭐 완성된 형태로 제자가 됐던 세상에 짠짠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20대는 20대, 우리처럼 50대는 50대가 되어도 경무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탐구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이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사물을 마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경무를 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끝이 없겠죠. 저는 나는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없어. 내가 뭐 누구지 뭐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고 또 주변에 내 선배이자 친구 같은 우리 저 친구인 우리 임 교수님께서 나를 또 만들어주고 또 김수생이나 윤수생이 또 나는 이 자리도 나를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갖고 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런 생각이 강해요. 개인적으로. 유교나 불교에서 나 갈 때 항상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제 나는 누구냐고 찾았더니만은 묻고 있는 나가 바로 이제 뭐 문죽답 답증문이 묻고 있는 네가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뭐 어차피 하고 너 어차피 선생님 오셨으니까 막 자주 기회가 없을 테니까 꼭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갖고 답 좀 얻고 한번 뭐 지금 너무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유학을 배우는 것과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 뭐 유학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 이거가 사실은 되게 일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일치도가 있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이제
그러면은 나를 키워나가고 이제 배워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지혜들이 이제 유학 안에 많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이제 단서를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내가 배워나가는데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고양될 수 있게 하는 오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저는 그냥 대화를 듣는 것처럼 이게 잘 전달이 돼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늘 느꼈던 이런 감흥? 예, 감흥을 좀 감동받으신 것 같아서. 좀 팬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김 선생님 후배, 대학도 후배. 내가 너무 멋지게 말했는 거 아니야? 더 멋지게. 선배한테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오히려 또 그런 거 한번 물어보지. 저는 사실 교육학의 측면에서 유학 내지 유교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과 이렇게 그 깊게 대화한 적이 처음이어가지고요.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수기친, 취급평가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도 막상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유학이 굉장히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막상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 유학 내지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적고 오히려 그것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많고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옛날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자 하면 TV에 나오면은 하고 이렇게 요새 막 재밌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융통성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학에는 맹자에 보면 혁명론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왕답지 못하면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그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선비들이 그 쉽게 말해서 그 상소문을 막 올리잖아. 왕한테 목숨 걸고 올리잖아요. 도끼 들고 가갖고 그냥 나 죽여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게 왜냐면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상에서 백성들이 못 살게 하는 것은 이는 아니다 해서 요새 말로 민주주의식으로 얘기하면 데모죠. 데모를 강력하게 하고 저항을 하죠. 그래 유학은 저는 그런 현실을 살려야 돼. 그래서 그 유학만 잘 살려도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우리 사회에 많은 곳곳에 부정의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글을 써도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에서 그런 민주적 요소는 아니지만 민주적 요소와 상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흔히 말해서 하나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야. 유학은 낡은 사상. 그게 이제 좀 잘못됐다고 저는 이제 두 분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늘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맞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곁들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은 이제 일상의 학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공부할 때 유학에 보면 이제 심덕 마음으로 이제 얻은 것도 있고 체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으로 우리 체득한다 그러죠. 발음이 좀 잘 안 돼. 이게 덕자가 그 덕자인지 이게 좀 잘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음이 안 되는데 도덕이라고 할 때 그 덕자하고 그걸 보다 큰 덕이라고 이제 우리 그 한자 배우는 사람들은 큰 덕이라는데 그 도덕할 때 덕자하고 예를 들어 얻고 잃었다 할 때 덕실할 때 이게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덕자하고 얻을 덕자하고 이제 그 하문에서 같이 씁니다. 덕은 덕이하라 이렇게도 치고 하는데 그리고 큰 덕자라고 하는 것은 발을 직자 우리가 지거나 정직할 때 직자로도 같이 쓰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덕을 따질 때 그 심덕, 체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 용어에 쫙 나오는데 저는 늘 그래요. 공부를 하면 얻어야 되잖아.
얻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저는 그러죠. 머리로 공부하지 마라. 바로 나오죠.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마음은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네. 체는 그런데 보이잖아. 뭐 우리 뭐 움직임체 추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온몸으로 공부해라. 이 머리로 절대 하지 마라. 온몸으로 해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에 가장 오류가 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뭐 이게 잘 외웠냐 이가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몸으로 점수가 안 나도 눈으로도 보고 공부하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공부하고 머릿속에 사고하면서도 하고 재수초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그래 공부 온몸으로 하는 거다 그래요. 네. 절대 이 머리로 하면서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뭐 잘했다 뭐 못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교육 중에 굉장히 레벨이 낮은 거다. 그걸 교육이다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지식 인지적 교육이니까 그것도 이제 주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시 여겨요. 인지적 교육도. 그런데 온몸으로 해라는 거예요. 이걸로 가서 반드시 뒤에 행으로 가거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자꾸 계량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은 그 보면은 그 제일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학 중에서도 이제 뭐 기업 교육이나 평생 교육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인적 자원 개발. HRD라고 해서 네.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그냥 쓰면은 인재. 저 참 국가의 동량이 될 만한 인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제목이다 이렇게 쓰는데 인적 자원 개발해 버리면 인간을 자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 지하 자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근대 사회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게 이제 자꾸 그 인간을 뭐라 하나 물상화 시키는 거지. 사물화 시키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유교는 그 인간주의적인 게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반려동물이 뭐 개라든 강아지라든가 뭐 소라든가 뭐 이런 친구 교육하는 게 아니지 그건 훈련이거든요. 교육하고 훈련은 달라요. 그래서 그럼 뭐 강아지 훈련하든 뭐 소 훈련하든 뭐 돼지 훈련하든 하는 건데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현대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인 이제 지적 두뇌로만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꾸 사물화 시키고 물상화 시켜놓은 인간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간주의, 인간학적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유교에 많이 녹아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뭐 다 맞다,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 오늘 얘기한 우리 유교, 유학과 교육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네. 그냥 뭐 점수 100점 먹고 뭐 대학 들어가고 뭐 돈 잘 버는 사람만이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장땡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면 인간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건 지가 실천하면 되잖아. 본인이 알면서. 맞습니다. 임 교수님한테 나중에 여쭤봐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게 가장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 저 대학 중용 이런 데 보면 네. 그 신독하라고 나오고 자기 속이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양을 갖췄다고 소위 말하는 지도급 인사일수록 좀 사기꾼이나 그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늘 심덕, 체덕 이런 것들을 저도 뭐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하지만 제자들한테는 온몸으로 공부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절대 머리로 온몸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친구들하고 어울려라. 그 유학의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동료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고 모르는 거 저쪽에서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가면서 유기적으로 상승작용을 해가면서 서로가 배려를 하는 거 그게 공자의 그 서의 정신이거든요. 그 서가 뭐 용서하라 이게 아니라 공자 사람 소종묘 죽였잖아요. 잘못하면 소종묘
그랬다. 공자가 그 저기 저 뭡니까 그 사고가 대사고가 돼가지고 소종로 좀 공자 좀 재밌게 얘기하면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그 법칙풍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새하고는 다르지만 네. 잘못하면 아예 세상을 어지럽혔으니까 공자도 사람 죽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처치를 하죠. 네. 공자라고는 인 그러니까 무조건 오냐가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근데 유학은 과거에는 그게 엄연히 그 합리적으로 살아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해서 역적을 뭐 잘못 몰아붙인다든가 훌륭한 그 도학자를 뭐 조금 그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그 방쟁이 일어날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유학의 본질은 굉장히 제가 온몸으로 일상에서 아까 그 임 교수님 말씀은 나를 찾아서 자기 교육과 그다음에 타자를 배려해서 공동체 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아주 그 우리 저기 지적인 사람들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렇죠. 너무 의미 있습니까? 예, 너무나 저는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옆에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온몸으로 제가 공부를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온몸으로 좀 공부한 시간이 됐는데 뭐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삶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오늘 영상을 좀 곱씹어 보시면은 어떻게 내가 나를 키워나가고 배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의 단서와 실마리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들을 했고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상기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예, 임 교수님 다음에 네. 좀 더 오늘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네. 했는데 구체적인 거 좀 갖고 와가지고 네. 있으면 좋죠. 해서 또 네.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경도 있지만 네. 태계 선생 그거 함량과 채착 함량과 또 채착. 있고 뭐 책이 너무 많으니까 네. 또 하고 또 뭐 대학 중용에 네. 대한 뭐 교육학적인 느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쪽으로 연구하신 네. 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에 좀 하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유교라든가 동양의 교육 철학으로는 네. 이제 고대 교육학과 가야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좀 찾아가고 예. 동양의 그 교육 철학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네. 찾아가고 오늘 뭐 잘못된 표현 없습니까?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죠. 닫아주시죠. 이게 그래도 되지 네.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냥 서설이잖아. 그렇게 구체적인 건 책 네. 보거나 이제 또 책 보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학교 입학하거나. 네. 네, 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실 보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기회가 됐을 때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